10월 25일 오늘은 80년 전 홍범도 장군이 이영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저희 CBS 권영철 대기자가 이 홍범도 장군의 주 활동 무대였던 봉오동 지역 그리고 북한의 삼수갑산 지역이 보이는 곳으로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찍어온 영상들 사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대기자님 어떻게 그렇게 또 멀리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기회를 만드셨죠? 직접 다녀오고 싶어서. 네.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그 현장을 직접 다 둘러보고 오신 건가요? 네, 먼저 그 봉오동 현장의 사진 잠시 한번 보실까요? 네네.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이제 봉오 저수지라고 봉오 수고, 봉오 전수지라고 나오는데 저쪽 뒤쪽이 이제 저수지가 있고 지금 지도를 보면 앞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죠? 네. 저기 이제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요? 그게 저수지가 저 도문시의 수원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입구를 차단해서 지금 공사 중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그 위로 한 10km쯤 더 올라가야 거기가 이제 봉오동 전투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이미 뭐 영화로도 많이 다뤘고 다들 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봉오동에 지금 사람들이 뭐 원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쪽에도? 지금은 사람들이 없죠.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고 나서 네. 일본군이 독립군 이제 추격을 하면서 독립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대거 학살을 합니다. 네. 그게 봉오동 전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 봉오동 일대가 원래는 최진동 형제들이 소유한 토지였습니다.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훈련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최진동 형제 일대들이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첫째가 최진동 형제가 청산리 전투 때 총사령을 맡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람은 살 수가 없고요. 저수지 안쪽은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지금 아까 차단하는 장면 봤을 것이고요. 봉오저수지 예. 그 저수지 입구 쪽에 기념비가 있거든요. 일단 저수지 안쪽으로 지금 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저게 지금 저 철문 안쪽에 들어가야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인데 이거 저기 지금 봉오골 전투 소개돼 있고 봉오골 전투 기념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못 보고 오신 거고요 이번에는. 예, 직접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 저수지 아래쪽에 사는 조선족 마을 주민들도 기념비 방문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봉오동 전투가 뭐 하루 만에 끝난 그런 전투는 아닌 거죠? 1920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나흘간 일어난 나흘 전투를 동안이요? 말합니다. 네. 1920년 6월 4일에 독립군 홍범도 최진동 부대의 1개 소대가 두만강을 건너가서 일본군 헌병 초소를 습격을 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습격을 당한 일본군이 추격대를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 추격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 유인해서 1개 중대를 처음에 삼둔자 지역에서 삼둔자. 그 지도를 한번 지도와 사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고지도가 있잖아요. 예. 네. 저쪽 보면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둥글게 강줄기 따라서 있는 그 일대가 삼둔자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독립군이 저 일대가 어디냐면은 일제히 남양 수비대, 종성 수비대를 사이로 해서 독립군들이 넘나들던 중요 거점이었거든요. 홍범도 장군의 그 무장 투쟁을 다룬 대하소설 범도를 쓴 그 방현석 작가가 삼둔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삼둔자가 본래 봉오동 전투 가장 시발점이 여기 이제 일본군 초소 습격하고 퇴각하고 난데 일본군이 이제 추격해 들어오면서 여기서 먼저 교전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남양에 있던 일본군들로 추격대 만들어 쫓아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일광산을 이제 배후로 삼고 여기서 강을 두고 교전한 다음에 일본군이 넘어와서 그 다음에 퇴각하는 척하면서 간 게 이제 삼툰자라는 게 이게 세 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추격대가 일단 전멸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 제 19사단이 이제 그 일제 나남 일제 주둔하고 있는데 일개 대대 규모의 월강 추격대를 편성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독립군에 대한 추격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봉오동으로 이제 유인을 해 나가요. 홍범도 최진동 부대가 봉오동으로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그 산 위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네. 이제 대대적인 아마 그 한국 독립 그동안은 의병 활동이었다 그러면은 이 봉오동 전투 때부터는 독립 전쟁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진공 작전도 뭐 구상을 하고 하지만 결국 하지는 못했지만은 독립 전쟁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고 최진동 가족 중에 이제 둘째의 부인이 이런 군복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 전투는 군복을 갖춘 이때부터는요. 부대 형식을 갖춘 걸로 전투를 했다라고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네. 그 다음에 청산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독립 전쟁의 서막을 올린 거라 그랬잖아요. 일본도 네. 깜짝 놀란 겁니다. 이때 한 150여 명 이상 일본군이 사살당했거든요. 무기도 많이 뺏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대규모 이상 편성을 해서 추격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규모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단 규모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깔려서 북간도 서간도 일대의 독립군에 대한 추격을 대대적으로 나서고 네. 독립군만 이제 추격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터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학살도 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군이 독립군만 노리는 게 아니라 예. 그 독립군들이 이동하는 지역 군데군데 있었던 민간인들까지 다 거의 뭐 토벌을 하고 학살을 하고 다닌 거네요. 그렇죠. 이른바 간도 지방 불령 선인 초토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그걸 강화하고 중국군도 참전하게 하고 마저까지 동원해서 독립군 선멸 작전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다니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청산리까지도 갔다 오신 건가요? 이번 답사에서는 청산리 지역은 포함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봉오동 지역뿐 아니라 청산리 지역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고 있어서 출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백두산 천지에도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폭설로 출입이 통제돼서 오르지 못했습니다. 눈이 와요. 폭설이 내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폭설이 내렸는데요. 백두산 기슭에서 장백 조선족 자치현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미 곳곳이 눈이 쌓여 있었고요. 두만강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길에 한방눈을 맞이했습니다. 눈 내리는 장면 잠시 한번 보실까요? 저희 지금 10월은 저희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뭐 지금 눈이 펑펑 오네요. 이게 10월 20일에 촬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10월 20일이면 지금 시기가 지금 그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던 네네.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그 장백현 네. 조선족 자치현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백산시 아마 속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백두산 기슭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한 1000고지 정도의 남짓한 도시였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중강진도 그 옆이 바로 중강진인가요? 여기서부터 압록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답사단이 같이요? 예. 답사단이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는 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왔다 갔다 주로 두만강 쪽을 건너 다니면서 봉오동, 청산리 이게 다 백두산으로 보면은 우리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두만강 쪽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서 전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여기를 이제 보고 나서 식사 후에는 압록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중강진의 일출 장면 잠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중강진 설경인데요. 자고 나니까 우리가 중국말로 린장, 우리 네. 표현을 림강하고 중강진읍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눈이 내리는 장면, 중강진의 너무 눈이 아름답네요. 내리는 설경입니다. 이건 일출 장면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일출 장면도 보이고 중강진 설경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뭐 일단은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했는데 네. 답사를 어떻게 가실 생각을 했고 몇 명이나 이렇게 꾸려서 다녀오신 건가요? 8월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그 즈음에 지인들끼리 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홍범도 장군이 한략했던 홍범도 루트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고요. 북중 국경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중심을 잡고 답사 일정과 장소 등을 섭외를 했습니다. 물색을.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네. 그게 15명 이상 되면 가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있었고요. 어. 특히나 그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 범도 소설 두 권을 쓴 방현석 작가가 함께 그 네. 이제 가기로 하면서 이거 보여주세요. 책 여기 카메라.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이 책이 그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 무장투쟁 일대기를 다룬 지금 대하 소설입니다. 아. 이 소설 방현석 작가가 합류를 하면서 다른 작가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합류를 더해서 40명 넘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다 모여서 그래서 하게 된 이제 겁니다. 그 홍범도 장군의 이제 여정을 따라서 루트를 이제 지금 계획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네. 뭐 말씀으로만 드려서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 제작 지도 있어요. 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조금 조금, 확대해 네. 주셔도 좋고요. 1910년에 이게 제작된 지도인데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홍범도 장군이 이동한 루트입니다. 지도 제목이 조선 북부와 만주 일대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금강산 위에 안변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처음 의병 활동을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덕원 덕원으로 거쳐서 가고. 북청으로 갔다 북청에서 일시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좀 안주를 하기도 합니다. 몇 년간. 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삼수, 갑산, 뭐 다시 저 장진 이렇게 다니면서 의병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본군들 저격하기도 하고 무기도 뺏기도 하고 주로 홍범도 장군이 활동하는 것은 포수들이 많거든요. 네. 포수들이 사격술도 좋지만은 산악을 주로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를 잡는 범포수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맹수 아닙니까? 한 방 일격 필사를 못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럼 사냥꾼이 죽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건 아주 철저하게 정말 이 사람들은 유격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전과를 많이 올리니까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 맞아요. 정도로 그 이때 많이 있습니다. 썼었죠. 예, 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쭉 뭐 북쪽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막 왔다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이제 1908년 하반기 좀 됐을 때부터 이제 하도 추적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때쯤 뭐 부인이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했고요. 예. 부인이 예. 일본 경찰 고문으로 사망하고. 장남은 전투 중에 아. 또 전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저기서 길림에서 하얼빈을 거쳐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이제 피신을 하거든요. 네. 그때 병을 얻어서 약한첩 못 써보고 또 사망을 했습니다. 길림 이제 왼쪽 11번 길림에서 네네. 블라디보스토로 넘어가고 저게 위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아. 하얼빈 가고 아마 기차로 이동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저기서는. 길에 이제 병사한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정말 뭐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수모를 겪은 거네요.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지금 독립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다 잃은 거죠. 그리고 네네. 이제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 부대인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요. 네. 총사령관에 취임한 뒤에 8월부터 이제 국내 진입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10월에 청산리 전투 대첩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했잖아요. 얼마나 쫓았겠어요. 그 뒤를. 그러고 나니까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훈춘 사건을 좀 설명해 주세요. 1920년 10월 2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일본군이 마적을 매수해서 훈춘에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일본인을 섭외해가지고 일본인을 마적을 습격하는 섭외해서 거예요. 일본군을 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본군 이제 경찰관과 가족들이 사망을 해요. 네. 9명이나 살해가 됩니다. 그걸 조선인한테 덮어 씌우는군요.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 영사관 보호가 마적 토벌이라는 구실 아래 나남에 본부를 두고 있던 제19사단 병력을 불법으로 간도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조선 토벌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을 네. 하는데요. 이 사건 훈춘 사건으로 훈춘에서만 조선인 240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봉오동 참패를 설욕하고 독립군을 학살하기 위해서 19사단 병력 전부 20사단과 연해주 주둔군 11, 13, 14단 일부 등 2만 5천 명의 대부대를 편성해서 독립군 추격에 나서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사실 만주 일대를 가보면은 동북 삼성이 한반도의 4배 가까이 됩니다. 면적이. 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고 차를 탔는데 사실 소개를 나중에 하겠지만은 첫날 우리가 버스로 이동한 거리가 300km, 둘째 날 385km, 네네. 셋째 날 500km.
그래서 5일간 이동한 버스로 이동한 거리가 1,600km가 됩니다. 서울 대구, 예. 서울 대구, 서울 부산. 뭐 우리는 이거를 근데 그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근데 거기 걸어서 갔으니까. 홍범도 분대나 독립군 항일무장투쟁 주로 걸어서 다닌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네네.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총 메고 짐 짊어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발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그래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싸우게 된 데가 청살리 전투가 되는 겁니다. 네. 청살리 전투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이어졌는데요. 백운평, 뭐 완노구, 천수평 등등 10전 10성. 오늘 그 추념식 행사 중에 청살리 전투 전성 103주년 기념식도 들어있잖아요. 아, 10전 10성을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 눈 내리는 모습대로 지금 청살리 전투가 비던 10월 20일 오늘이 이제 거의 마지막 날 전투가 그렇거든요. 이 지역이 10월 하순인데 이미 대단히 춥습니다. 눈이 막 펑펑 오잖아요. 예. 그 이 독립군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나 군관학교 출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다수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었고요. 그 근처면은 이제 신흥무관학교 있던 그 네. 지역인가요, 거기? 신흥무관 강습소하고 멀지 않아서 이쪽을 저희들이 답사차 갔는데요. 있어요. 남아 있던가요? 신흥무관 강습소는 우당 이회영 육형제가 가산을 처분하고 압록강을 건너가죠. 이게 경술국체가 일어난 1910년 8월에 경술국체가 일어났으니까 12월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2011년에 그 다음에는 안동 일대의 유림파 지사인 이상용 선생, 안동 가면 지금 임청각이 남아 있죠. 거기 등이 노비를 해방하고 가산을 정리한 뒤에 역시 망명해서 만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서간도 유화현 삼원포의 그 한 마을에 지금은 길림성 통화시 유화현인데요. 여기에 허름한 한 옥수수 창고를 사서 감격적인 신흥 강습소 이게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이 되는 거고요. 를 개교식을 합니다. 옥수수 창고에서 예. 개교식을 예. 한 거예요. 이름은 강습소지만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였는데요. 중등 가정 교육뿐 아니라 군사과를 두어서 처음부터 독립운동 전사들을 길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이번 답사 때 이곳을 찾았는데요.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죠. 이때가 이회영 선생 일가가 가장 먼저 도착한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있던 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옥수수밭으로 변해 있고요. 그 집이 있던 곳은 벽돌 공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길이 없지만은 이 일대가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항일무장투쟁의 핵심이었던 신흥무관학교 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한 20여 년 전에는 거기에 무슨 그 기념관도 조그맣게 있고 했다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지금 아예 없고 벽돌 공장과 옥수수 터만 있고 그냥 황량한 상태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고 사실 좀 우리 보존해야 사실 되는 곳인데. 군대의 출발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겠네요. 곳이고요. 네. 방현석 작가가 10년 전에 여기를 답사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아, 그때도 아무것도 네,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아마 한중 간 그 관계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중 관계가 되게 좋을 때 같으면은 저 땅에다가 표시도 뭐 네. 기념관도 설치해서 우리 지금 그 상해 임시정부 그 관에 가면은 전시도 돼 있고 오는 사람들이 기부도 하게 하고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가이드가 없으면 아예 가볼 수가 없는 곳이고 들어간 입구가 진창이더라고요. 그냥 진창이에요. 예, 진창을 보면서 발 딛기도 어려운 진창을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 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이렇게 진창에 빠져 있나 하는 그런 좀 수혜가 들기도 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뭐 이야기하실 게 더 있나요? 이 네, 부분? 지금 그리고 이게 통화시 길림성 통화시 유화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점심 때 이제 통화시에 들어가서 통화시에 우리 조선족이 한 4만 명 넘게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는데 우리말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시 그 영상 잠시 한번 보실래요? 다들 연세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친 저게 이제 저 노래가 어머님의 노래라고 하고요. 네. 우리들이 거기를 현장에 가서 어느 분의 여든 생신 축하 모임이라 그래서 술을 한 병 선물을 했더니 와서 노래도 부르라 그러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43년생이 이제 원래 여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대방전에 태어난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저기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통화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한국으로 돈 벌러 가고 저렇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만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답사 다녀오신 일행분들이 다 같이 좀 많이 소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좀 울컥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네. 뭐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분도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에 이제 현장에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는데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윤동주 시인 무덤 사진이었는데. 예, 그 첫날 답사 때 이제 갔었는데요. 네. 해질녘에 도착해서 어둑어둑합니다만은 헌화도 하고 술을 따르는 분도 있었거든요. 사진 잠시 한번 저기 지금 제가 방현석 작가에게 술을 따라주고 방현석 작가가 술을 올리는 장면, 예. 꽃도 사들고 와서 저렇게 헌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그 비가 앞에 보인 비, 요 비 그리고 한자로 된 비 세 개가 있었는데요. 네. 그 비 뒷면 잠시 보시면은 비 뒷면에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인 게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그대로 둬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저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긴 하겠는데 어쨌건 저런 모습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저렇게 무덤이라도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일대가 명동촌이 이제 조선족 주로 많이 거주를 했는데 네.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기독교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발견됐고 당시에 그 장례식 윤동주 시인이 일본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일 걸쳐서 일본서 시신을 운구해 와서 아마 화장을 해서 와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문익환 목사의 부친 문재린 목사가 아마 장례식을 주도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진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전체 일정이 지금 한 4박 5일 다녀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4박 5일 동안 버스로 이동하면서 정말 뭐 300km, 350km, 500km를 그 1600km를 달리니까 사실 많이 지칠만도 하고요. 저보다 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꽤 됐거든요. 네. 그건 다들 건강하게 젊은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 중3 학생도 있었고요. 그 20대 젊은 작가도 있었고요. 20, 30대 젊은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버스를 타고도 힘들었는데 그러게요.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은 그게 그 추위와 싸우면서 걸어다니면서 했다는 게 지금 뭐 신발인들 지금처럼 좋겠습니까? 저는 방수가 안 되는 집신을 신고 눈길을 다녔다는 책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약간 피부로 좀 와닿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보면은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44명으로 이루어진 답사단도 꾸려져서 거길 또 다녀오게 되고 젊은이들도 관심을 저희 팀만 갖게 그런 게 되고 아니라 다른 답사뿐만 아니라 이 방현석 작가도 이 책이 6월 7일 날 처음 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제 8월에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 지금 그 방현석 작가 얘기를 들으면은 강의 요청이 이런 쇄도하고 쇄도하고 있다 얘기할 이거 정도로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오늘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이 이제 80주기 추념식인데 사실 네. 좀뭐 서대문에서는 뭐 말할 수 없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그걸 추념식을 못하게 이제 회방을 좀 놓고 결국은 뭐 설치해서 하긴 하긴 했지만. 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게 사실은 참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드는 겁니다. 홍문도 장군은 알려진 대로 포수 출신이잖아요. 이 일본이 포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포수의 원칙. 포수인데 이게 일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일념 외에 그분이 탐한 게 없습니다. 재산을 탐했는지 권력을 탐했나 명예를 탐했나 가족분들 탐한 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인은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고 네. 장남은 일본군과 전투 중 전사하고 셋째는 아버지 따라서 연해주로 피신하다가 병을 얻어서 젊은 나이에 둘째로. 죽고 참 야간첩 써보지 못하고 갔다는 건 가슴 아픈 얘기고요. 그래서 방현석 작가에게 홍범도 장군 80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80주기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어봤거든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또 바라지 않고 그 무엇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핏줄 한 점, 재산 한 푼 남기지 않고 떠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나라가 더 행복하고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온 생애를 나라와
동포들을 위해서 바쳤던 홍범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석 작가가 한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래요. 기록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홍범도 장군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상상의 홍범도 소설을 장군. 쓰면서 예, 네. 그러면서 대화를 끊임없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겠는가. 자료가 없을 때는 그런 고민했다 그러고요. 방 작가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역사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항일 무장 투쟁을 하거나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21명의 이름이 나오더라. 21명밖에 안 나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간도 일대에서 최소 100개 이상의 그 6.25 무장 투쟁을 한 조직이 있었고 최소 2만 명 이상이 활동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2만 명 중에 21명. 예, 그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는 소설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뭐 부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첫 아마 그 초고에 32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중간에 좀 분량을 줄이면서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이 책에서 언급된 네, 숫자가 제가 이 참 그 홍범도 장군 루트를 따라가 보면서 폭설도 만나고 폭설을 만나면서 이 엄동설한 추위에 백두산 아래는 10월이 겨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는가. 그분들이 뭘 바라거나 오늘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 터에 가면은 독립관이라고 순국 선열 위패를 모신 장소가 있어요. 한 네. 3,000명쯤 되는데 그분의 그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순국 선열이 한 15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순국 선열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나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해방 전에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거나 옥에서 사형을 당하거나 네네. 옥살을 하거나 스스로 뭐 자기라는 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만 치는데 그게 1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15만 명 중에 위패를 모신 분이 3,000명 안팎입니다. 그 3,000명 안팎 중에서도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1,000명도 안 된다 그러고요. 특히나 우리가 묵념을 하면 순국선열께 묵념을 하잖아요. 네. 순국선열에게 묵념할 무명 용사의 묘 같은 것 그런 시설조차 없다고 합니다. 추모관조차도. 이게 지금 우리 나라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홍범도 장군 80주기를 맞아서 이런 생각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홍범도 장군 루트를 다녀왔고 오늘 이런 방송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